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 중에 환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시 속에서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과연 포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서류상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2호 인수할 때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환사채 납입한다라고 해서 공신했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인수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약서 제가 공유 드리면서 주요 문서들 내용 해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제2호 인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을지. 인수를 포기한다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수출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I 가속 기항으로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요.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면서 이것을 원화로 환산해 가지고 이익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환산 이익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 이 기업의 주당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단발성 이슈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수페타시스의 자본과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제가 찾아드릴 거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0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3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직 4분기 안 나왔죠. 4분기 같은 경우는 12월이 끝나고 12월 말 끝나고 9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 형태로 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되고 이때 실적에 대한 확정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를 저희가 추정함에 있어서 환율이 이만큼 변동되어 왔다. 그래서 이 환율 같은 경우도 10월 초 3분기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가 3분기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 4분기이고요. 그런데 이 4분기 동안 10월 2일부터 해가지고 12월 27일까지 환율이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이스페타시스의 외화벌이가 좀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잡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이탈하잖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환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꿔가지고 국내 증시에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달러 값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주가는 1% 올라도 환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더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손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하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외인 자금 같은 경우는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관 자금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이탈했어요. 개인들만 또 순매수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은 또 결국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또 안정되고 나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스페타시스는 이득을 보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매수하려고 할 텐데 유상증자가 자꾸 이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어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월 말 기준으로 여기에서 환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큰 게 매출 채권인데 그 매출 채권 내가 물건을 납품을 하고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달러화 자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환율은 10% 이상 올랐고 그래서 여기에 매출 채권으로 잡힌 게 지금 얼마냐? 10만, 100만, 1000만,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아요. 당연히 뭐 엔비디아 향 그리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다 미국 기업들이죠. 그래서
AI 가속기항으로 들어가는 멀티레이어 보드 이 인쇄 회로 기판 관련해서 이런 매출들이 여기 이렇게 외화벌이를 한다라는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매출채권 이거를 이제 원화로 바꿔올 때 환차익 이걸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환율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이수페타시스가 볼 수 있는 부분. 이거를 9월 말 다시 말해서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4분기는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수페타시스의 매출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매출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예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할 때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고 전환사채 납입하고 여기에 관련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공시의 첨부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문서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 자체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공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8일 날 계약했던 거 매도인 강득주 제2호 최대 주주죠. 그리고 매수인 주식회사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체결된 계약 내용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내용 자체도 다 법률적인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분량 자체도 한 9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을 뽑아서 볼 필요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스페타시스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소액주주들, 주주 연대들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들도 크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도 증권신고서 반려를 2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무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마음대로 제2호 인수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은 결국엔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을 하나 인수하고 합병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 돈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입니다. 모든 것은 문서화시키고 서류로 그 권리와 그 다음에 책임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에 대한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해제에 대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감원이 제동 걸었다라고 해서 막연한 기대감 갖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중요한 내용을 이 계약서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계약의 해제. 그래서 이 계약의 해제 조건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요. 결국에는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은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제2호 인수함에 있어서 구주 인수 취득하는 데 있어서 158억 정도를 이제 납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제가 됐다라는 것은 그 납입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해제의 첫 번째는 결국에는 상호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원만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계약의 거래 종결 전에 당사자들의 서면 무조건 서류로 그 증거 자료들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에 대한 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해제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8조 제1항 여기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저희가 희망회로 돌렸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고 그러면 저희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8조 제2항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에 각 호가 있습니다. 한 8개 호가 있어요. 8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맣게 블라인드 처리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계약서 내용을 모든 투자자한테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주 간의 계약서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작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내용만 가지고도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영역은 있겠죠. 그래서 이 각 호를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해하는데 좀 난해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냥 잠시 읽어드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제가 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계약 자체 같은 경우는 각 호
밑에 8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래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해제될 수 있다. 이거부터가 진짜 너무나 해석하는데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계약서 자체 같은 경우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정된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각호 1호만 볼까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에 의하여.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을 때는 계약금은 그런데 지급을 했죠.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제2호가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어느 당사자 제2호나 이스페타시스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이게 지금 해제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지켜야 될 의무들, 그리고 서로 상호 합의한 그런 비밀 유지 협약들,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 가지고 한 페이지짜리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 이스페타시스가 책임이 있을 때, 매도인 제2호가 책임이 있을 때 어떤 책임일까요?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하는데, 제2호 너네들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너네들 조건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 플러스해서 잔금까지 다 치룰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리한테 속이는 거 없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 내용이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제2호 같은 경우도 이스페타시스 너네들 우리 회사 사간다라고 하는데 고용 승계해야 돼. 그리고 너네들 인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 뭐 세금, 지적재산권, 뭐 여러 가지 분야들,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식 가져가고 나면은 너네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제2호가 모든 계약이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수를 했을 때 서로 간의 비밀 유지 협약 계속 그 부분은 이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강득주, 최대주주죠. 여기에서 모든 그 위치에서 사임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2호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페타시스도 여기에 대해서 신의 성실 의무를 져야 되고, 제2호도 여기에 대해서 신의 성실 의무를 지어야 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비밀을 이제 누설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위반한 사항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2호도 마찬가지로 이스페타시스한테 회사를 팔면서 뭔가 귀책 사유가 되는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수인과 매도인의 책임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금지 조치가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감원이 제 돈 걸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권한.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권한 자체를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 이것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나 제2호의 책임이 아니라면 계약금은 반환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금지 조치가 있을 때. 그래서 이 계약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측 협의 처리로 인해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민법상으로는 만약에 제2호가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이 제2호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심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158억 받았잖아요. 여기 곱하기 2배. 2배 해가지고 돌려주면서 우리 너네 회사한테 안 팔래, 다른 회사한테 팔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으로 계약 해제의 요건이 아니다. 서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서로 상대방의 어떤 책임이 있을 때, 아니면은 외부 요인,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금지 조치가 있을 때,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방식, 이 민법상으로는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만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도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해제를 했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서로 간에 책임이 없는 상황으로 법적 금지 등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하면은 반환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알아봐야 될 부분. 금융감독원이 과연 이 증권신고서 반려를 통해서 유상증자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첫 번째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공시 및 보고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수 과정에서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작성된 주요 사항 보고서, 증권 신고서 이 공시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허위나 부정확한 공시가 있느냐? 그리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정하라고 요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정 요구에 대한 그 공시가 올라오게 됐고, 그 정정 공시를 한 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다시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인 제재는 가능하지만은 유상증자 철회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선 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 및 보고서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정정신고서 제출하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자본시장법 준수를 잘 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내부자 거래라든지 부정한 자금 조달을 했다라든지 공모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개입을 할 수가 있고, 이건 검찰 고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검찰 고발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단계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금융기관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거래 구조나 공시 내용에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 조작하는 거,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해가지고 벌금 매기고, 그 다음에 조회 공시 요구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여기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그리고 제2호 인수하는 데 있어서 허가나 불허하거나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문제나 규제 위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간접적인 압력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제동 걸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한 번은 했지만 두 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열어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제출을 했는데도 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이오 입장에서나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나 서로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가장 첫 번째 베스트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 제2호 인수하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 이게 베스트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더 시끄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오공장도 신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멀티레이어 보드, MLB 기판 이거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야 이 고객사들이 원하는 물량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다각도로 저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가의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 벤자민과 함께하는 주식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서 계속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입장하시면은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종목들의 업데이트, 그리고 대응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는 올려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증이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갔을 때는 저희는 이벤트 매매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리포트까지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수 의견 드린 날이 11월 12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에 참여해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께서는요,
그 유상증자 공시 이전부터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이 대응 방안 전략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또 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공시에서 잡힌 내용, 그리고 기업의 이 사업 구조,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평가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고요. 유상증자 공시 나온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유상증자를 굉장히 잘한 기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그런 자료들까지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공시 검색으로 종목 발굴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일진전기 사례 주주배정 유상증자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 156% 상승한 케이스. 이 공시 자체로만 보면은 유상증자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했을 때 할인 매수 기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23년도 11월 17일 날 정규장 종료 후 이 종목도 올빼미 공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이노베이션 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올빼미 공시했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일진전기, 에코앤드림,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휴일 껴가지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시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뭐 거의 뭐 관례처럼 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빠졌던 주가를 회복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집 제가 이 방에서도 공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 나온다고 무조건 할인 매수 기회되는 거 아닙니다. 자금 사용을 어디에 할지, 그리고 또 사용된 자금으로 앞으로 이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서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거나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거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시들을 잡아서 매수 의견 종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매수 의견 들었던 종목, 그리고 또 다시 매도 의견도 드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를 드리고 매수 의견을 드리고 매도 의견까지 드려서 그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지금 어려운 국장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크게 물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계하면서 저희가 지금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나가는 종목들에서 최근 들어서 매도 의견 드리고 수익 냈던 종목들, 그리고 손실 났던 종목들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멤버십 채널 최근에 12월 23일 날 또 나간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KCS라는 종목입니다. 12월 23일 단기 스윙 종목 추천 1차 매수 추천가 분할 매수 원칙을 강조드리면서 1,300원에서 1,500원 부근으로 이 분할 매수 첫 번째 1차 매수 들어가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12월 27일이죠.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시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뽑아서 매수 의견 드리는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나간 종목들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멤버십 채널의 목적은요, 무조건 수익 추구입니다. 투자 종목에 대한 정보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종목은 3가지 스타일로 나가요.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3명이서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특화된 종목을 선정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급변하는 주도 테마를 선정해서 높은 주가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한다. 아까 KCS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관련주, AI 관련주, 미국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골라가지고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빠른 매매, 다시 말해서 차트와 수급 분석으로 손절가 정하고 들어가는 단기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단타고요. 당일 매매 아니면은 혹은 길어야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타 매매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공시로 포착하는 종목들, 업황 변화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 모아가는 투자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여기서 3가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린 종목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전략을 계속
공유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7549-6912번으로요.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저희도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신규 종목 발굴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월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 25만 원이에요.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까지도 끊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을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검색으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 사칭 채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는 부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는 곳은 저희가 이 멤버십 채널로 운영하는 그런 텔레그램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사칭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금액을 이렇게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검색으로 안 나오게 해놨습니다. 저희 채널은.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야 돼요. 링크. 문자로 보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고 저희가 승인을 해드려야만 입장이 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검색으로 들어가는 곳, 그리고 개월수 월에 10만 원, 3개월에 25만 원, 3개월에 25만 원이면은 하루당 2,700원 정도 꼴일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월에 10만 원이 아니라 뭐 더 큰 금액을 막 부른다, 이런 거 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010-7549-6912번 이 업무폰 이 번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칭 채널 입장 들어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다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010-7549-6912번으로 함께 하실 분들, 저 벤자민과 그리고 또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증권투자 상담사, 그리고 펀드 투자 상담사, 투자자산 운용사 관련 금융 관련 자격증들을 다 보유하고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거쳐서요, 자문사 거쳐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여러분들께 소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